고려 역사에서 천년대 11세기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1019년에 거란의 3차 침략을 물리친 귀주대첩이 있었고 1020년에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복원합니다. 그 이후로 거의 100년 동안 외침,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없고 이러는 사이에 고려는 어떤 대외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적으로 문화가 발전하고 이런 성과가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겉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는 건데요. 바깥으로 볼 때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뭔가 화려한 문화가 발전하고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정치 권력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또 지배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의 계급 갈등도 점차 드러나고 있었고 이런 자체적으로 문제를 계속 잉태하고 있는 이런 시기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결과, 그 폭발이 뭘로 되느냐면 이자겸의 난으로 되는 거죠. 이자겸의 난은 고려 지배층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국왕과 이자겸 세력, 그러니까 문벌 귀족 가운데 일부가 국왕을 능가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당시 고려 사회에서는 정말 가장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두 세력이 부딪힌 거죠. 이것이 1126년 2월에 있었던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겸 세력이 궁궐을 범하고 궁궐에 불을 지르고 왕을 사실은 사로잡듯이 해서 수중에 장악을 하고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거죠. 또 인종은 또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척준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자겸을 치게 하는, 이야기로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지만 정치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왕이 권력자하고 싸우고 누구를 또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권력자를 제거하게 하고 그리고 끌어들였던 그 척준경마저 제거하고 게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때가 고려 사회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혼란기, 위험한 시기를 가까스로 벗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자겸, 척준경이 차례로 제거됐다고 해서 고려 사회가 안정을 바로 찾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또 한 가지는 그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남습니다. 궁궐이 불타는 것을 본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권력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지켜본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여기에 바깥에서 오는 충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100년대 초부터 여진이 세력을 키우고 이 여진과 싸우는데 고려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게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별무반이라는 군대 만들고 막 훈련시키고 이래서 구성을 개척했는데 지키기가 어려워서 이걸 돌려주게 됐단 말이에요. 이기는 것 같은데 진 것 같은 이런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여진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져서 금나라를 건국하고 이 금나라가 10년 만에 거란을 멸망시키고 다음해에는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걸 본 고려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여진이 저렇게 강대국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고려의 관계에 역전을 요구해 옵니다. 지금까지는 여진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 이렇게 떠받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형이고 너네가 동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에 이 4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금에 4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현실적인 외교정책이라는 평가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민심은 정말 가슴이 아팠겠죠. 우리가 어쩌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불안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겸 척준경의 암흑기에 이어서 그 다음 고려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 선수가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김부식이고 한 사람은 정지상입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지은 사람 이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지상?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김부식과 정지상은 공통적으로 이자겸 척준경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거기에 저항했다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항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세대의 어둠이 그쳤을 때 그 암흑기에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일이죠. 김부식은 우리가 삼국사기를 평가할 때 이거 사대주의적인 책이야. 김부식 사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 과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식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그 당시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삼국사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김부식 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부식, 본관은 경주. 그래서 고려사 김부식 열전에는 신라의 종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왕실의 성씨다. 신라 왕실의 성씨가 고려에 들어와서 본관제가 시행되면서는 경주 김씨가 되니까 본관이 경주라는 이야기를 달리 표현해 놓은 거겠죠. 어떻게 돼 있나요? 증조 할아버지가 김위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김위영이 신라 말에 신라가 망할 때 생존해 있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처음 경주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이었는데 신라가 멸망한 다음에 여기에 경주를 설치하거든요. 이 경주의 주장으로 삼았다. 경주의 장,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주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아마 경주의 호장, 이 경주의 토착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라 왕족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물리치고 이 김위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경주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마 추정컨대 신라의 왕실 적통은 아니고 신라의 왕실과 같은 아마 진골 정도의 신분에 있다가 이때 왕건에 의해서 경주의 토착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다른 지방 같으면은 아마 향리가 된 아마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경주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김부식의 아버지 김근이 국자죄주 좌간이대부라고 하는 관직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자죄주는 국자감의 학사 관직이고 좌간이대부는 언관직입니다. 학사직이든 언관직이든 둘 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관직이기 때문에 아마 김부식의 아버지 김근이 과거에 급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되는데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김부식의 형제가 있는데 김부식 형제 4사람이 과거에 급제하는 고려 최초의 기록을 세웁니다. 김부식이 셋째예요. 첫째는 김부필, 둘째가 김부일, 셋째 김부식, 넷째 김부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고려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삼형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그 어머니에게 30석의 쌀을 준다.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안 주고 어머니한테 주네요. 옛날부터 아들 교육은 어머니가 시킨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요새 대학 잘 가려면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뭐 재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어머니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우리 하는 건데 고려시대에도 그랬던 거예요. 아들 셋이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포상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 사형제가 과거에 급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30석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래서 10석을 더해서 40석을 주고 이것을 이제 늘 그렇게 하는 법으로 삼았다라는 거니까 이 사형제가 과거에 급제하는 바람에 고려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사형제 급제의 기록을 세운 형제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셋째예요. 여기 셋째와 넷째 아들 이 형제 이름 한번 보시겠어요? 셋째가 김부식이고 넷째가 김부의인데 이 김부의의 어릴 적 이름이 김부철입니다. 그래서 부식, 부철 이렇게 되는데 서경이 고려를 다녀가면서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때 바로 김부식이 살아있을 때예요. 김부식을 만났습니다. 그 서경이 김부식 형제의 이 이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TMI 하나를 써놨는데 김부식, 김부철 식과 철, 요 두 글자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당송 팔대가 중에 소식과 소철이 있죠. 소식, 소철 형제의 그 식자와 철자를 따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하더라라는 기록을 서경이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부식은 송나라의 그 문풍, 송나라의 그 문장을 짓고 하는 이런 아주 귀족 문화 있잖아요. 이런 걸 굉장히 동경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이름, 자기 동생 이름을 식철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집안은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김부식이 젊을 때는 나름 강직한 신하였습니다. 이자겸의 권세가 한창일 때 이자겸이 국왕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잖아요. 자, 먼저 이 외할아버지인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인종이 즉위했을 때 이자겸이 왕의 외할아버지, 이걸 이제 국구라고 하는데 외할아버지로서 국정을 담당했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이자겸은 나의 외조부이니 다른 신하들과 똑같이 대우할 수 없다. 내가 왕이고 이자겸도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신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겸은 내 외할아버지니까 다른 신하들하고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신하들이 의논해서 나에게 아뢰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대우를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내서 나에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왕명이 내려진 거죠.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신하들이 의논을 해서 왕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자겸이 왕에게 어떤 글을 올릴 때 그때는 칭신을 하지 않는다. 칭신이라는 건 뭐냐면 신하를 칭한다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왕 앞에서는 신이 보기에는 어떻습니다. 신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이라는 말을 안 쓰도록 하자. 그래서 군신 관계가 이런 문장에서 드러나지 않게 하자 하는 요구 하나. 두 번째, 임금과 신하들이 연회를 베풀 때 임금은 윗자리에 앉아있고 신하들은 마당에 쭉 같이 있단 말이에요. 뜰에 있어서 이제 뜰에 있던 신하들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임금한테 인사를 해요. 그 왜 우리 저 사극에서 보면은 뭐 통촉하시옵소서라든지 뭐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거 진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무슨 저 신하들이 뭐 학원에 다니면서 이런 거 연습합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임금한테 왕한테 먼저 함께 인사를 하고 왕이 답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자겸은 여기서 빼줍시다. 거기 다른 신하들하고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이 임금한테 인사하고 그러면은 이거 신하라고 하는 게 드러나니까 이자겸은 거기에서 빼주고 곧바로 왕한테 가서 그냥 절을 혼자 하고, 그러면 왕이 이자겸에게 답으로 절을 하는 요런 그 예절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자겸을 특별 대우하자는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데 갑자기 김부식이 딱 손을 들고 안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외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신하는 신하입니다. 누구도 임금과 대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리들이 의논해서 왕한테 올렸던 그걸 무효화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의 그 모습을 보면, 그래 뭐 나 어떻게 해도 좋아, 나는 내 할 말 할 거야, 이런 강직한 모습을 보인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박승중이라는 사람이 이자겸한테 아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자겸의 생일은 그냥 생일 이렇게 하기는 너무 말이 부족하니까 인수절 무슨 국경일처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100% 아첨이죠. 옛날에도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김부식이 말하기를 생일을 무슨 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황제들이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국의 옛날 황제들은 안 했고, 당나라 현종 때 처음으로 천추절이라고 불렀고, 그 황제만 무슨 절이라고 했지, 신하의 생일을 무슨 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해가지고 이 박승중의 이 아부를 그냥 한마디로 깨버려요. 이자겸이 그 얘기를 들었겠죠. 물론 이게 이 김부식의 반대 때문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자겸이 김부식을 어떻게 봤을까요? 너 두고 보자, 뭐 당연히 이런 생각했겠죠. 김부식 그건 몰랐겠어요? 그래도 나는 할 말을 한다.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정말 요즘 세상에 그리운 관리상입니다. 이래서 김부식은 이자겸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때도 아부하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신하였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치가로서보다는 시인으로 많이 유명하죠. 고등학교일까요? 고전 교과서에 이런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정지상의 시예요. 송인. 사람을 보내다 이별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갠 긴두갠 풀빛이 짙어가는데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대동강에서 하도 이별하느라고 눈물을 흘려서 도대체 그 대동강이 마르지를 않는다. 대동강물이 다 눈물이었군요. 자, 이런 시를 지금까지 남긴 유명한 시인인데, 시인이기에 앞서서 관리이고 정치가였습니다. 정지상이 한 일 가운데 유명한 일이 있죠. 전에 척준경 편에서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게 1126년 2월이었고 인종이 척준경을 끌어들여서 이자겸을 내쫓은 것이 그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의 일 그러면은 척준경이 이자겸 편에 서서 궁궐에 불을 지르고 한 그런 일을 뜻하고, 5월의 일 그러면 척준경이 인종편에 서서 이자겸을 쫓아낸 일을 뜻하는 건데, 1127년, 그러니까 척준경이 이자겸을 쫓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그때 좌정원으로 있던 정지상이 왕에게 상소를 한 일이 있어요. 자, 고려사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한 후 그 공을 믿고 바로 하고 있었다. 바로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이걸 바로라고 해요. 옛날부터 환관들이 바로한다, 이런 말 많이 했었어요. 발호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는데 정지상이 왕이
척준경을 꺼리는 것을 알고 상소하여 이르기를 척준경이 병오년 5월에 한 일은 일시적인 공적이나 병오년이 1126년이에요. 5월에 한 일은 일시적인 공적이나 2월에 한 일은 만세의 죄입니다. 5월에 한 일, 이건 뭐냐면 인종편에서 이자겸을 쫓아낸 일, 이게 5월에 한 일이고 2월에 한 일은 이자겸 편에 있으면서 궁궐에 불을 지른 일을 말하는 거죠. 이 긴 설명을 5월에 한 일은 일시적인 공적이나 2월에 한 일은 만세의 죄입니다. 정지상은요, 누구를 탄핵하는 글도 이렇게 시적으로 썼어요. 꼭 시 같지 않습니까? 5월에 한 일은 일시적인 공적이나 2월에 한 일은 만세의 죄입니다. 어찌 일시적인 공으로 만세의 죄를 덮겠습니까? 청컨대 척준경을 벌하십시오. 이 상소가 기폭제가 되어서 척준경을 엄타도, 지금 전라도 암태도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정지상은 척준경을 제거하는데 1등 공신이죠. 이것이 성공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척준경에 의해서 반격이 있고 정지상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척준경을 탄핵해서 제거하는 데 성공한 사람. 자, 강직한 김부식, 그리고 척준경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정지상. 이 두 사람은 이자겸 척준경 시대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겠죠. 자, 여기에 김부식, 정지상 말고 그 사이쯤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 윤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원이는 잘 모르시죠?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누구냐면 윤관의 아들이에요. 고려가 참 좁아서 다 아름아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윤관의 아들 윤원이가 김부식과 정지상 그 사이쯤에 또 있게 되는데, 윤관의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윤원이도 과거에 급제했고 정지상과 젊은 시절에 같이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관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인종 7년 1129년에 기거랑이라는 관직에 있었는데, 기거랑은 중서문화성 낭사의 종오품 관직. 중서문화성의 낭사라고 하는 곳은 언관들이 모여있는 관청입니다. 이 중서문화성 낭사가 독립을 해서 조선시대에는 사관원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관원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종오품 관직이 기거랑인데, 그때 기거랑이 윤원이었고 좌사관이 정지상이었어요. 좌사관은 중서문화성 낭사의 정육품 관직이었습니다. 종오품, 정육품, 그러니까 윤원이가 정지상보다 조금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정치의 잘잘못을 상소했다. 왕한테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내용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상소했다. 그래서 정치의 잘잘못을 이야기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종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29년이면 어떤 때냐면 1127년에 척준경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인종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내가 직접 정치를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그때 잠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승려가 찾아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묘청입니다. 이래서 묘청이 왕에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인종이 묘청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윤원이와 정지상이 정치의 잘잘못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묘청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정지상이 묘청과 한패였거든요. 그렇다면 윤원이도 묘청, 정지상과 뜻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데 여기서 확인되지 않은 이 일을 왜 굳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윤원이가 고초를 겪게 되거든요. 너 정지상과 한패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인종이 참 공부를 좋아하는 국왕이었어요. 인종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은 꼭 조선의 세종 같은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 좋은 국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안팎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뭐 그런 아쉬운 그런 국왕이었던 것 같아요. 인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하는데 왕이 공부한 것을 경연이라고 하잖아요. 인종이 경연을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어떤 그 신하한테 책을 읽도록 합니다. 읽고 해석하도록 해요. 그때 그 책은 뭐냐면 서경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주로 중국의 고전입니다. 이 고전을 읽고 설명하게 해요. 이건 이제 강론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세미나 같은 걸 한 거예요. 누가 발제를 하고 누가 토론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왕은 지켜보면서 자기 판단을, 자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경연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 두 사람이 자주 이 경연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학문적인 토론을 둘이 같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윤원이와 정지상은 아주 친한 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간의 그런 인식이 뒤에 윤원이에게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자, 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까? 아무도 먼저 무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공을 쏘아 올린 사람은 이 셋이 아니라 묘청이라는 승려였습니다. 그 유명한 묘청이 이때 등장을 하는데요. 고려사에는 그냥 서경승, 서경의 스님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출신이며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집안은 어떠며 이런 이야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서경승, 서경의 스님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등장 이전에 무엇을 했을까 모른다. 언제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냐면 1127년 3월 14일입니다. 1127년 3월 14일은 어떤 때냐면 정지상이 척준경을 탄핵한 것 2월의 1, 5월의 1 그래가면서 척준경을 탄핵한 것이 그해 3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지상이 척준경을 탄핵하기 열 하루 전 이날 처음으로 고려사에 등장합니다. 자,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경의 요승묘청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경의 요망한 중 묘청 이런 표현이죠. 물론 이것은 그 뒤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묘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이후 지어진 문장일 거고 처음부터 요승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았겠죠. 서경의 승려입니다. 이 승려가 고려사에 등장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묘청과 정지상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서경 사람입니다. 정지상도 서경인 서경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묘청은 서경승, 서경의 승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경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개경은 이미 왕업이 쇠하여 궁궐이 모두 불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지만 서경은 왕기가 있으니 임금이 옮겨서 서울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왕기 또 왕업이 쇠하고 이것도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풍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풍수라고 하는 것은 땅에 기운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땅에 기운이 있어서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흥했다, 쇠했다, 성쇠 이걸 반복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천년만년 좋은 곳은 없는 거예요. 수도를 정할 때 지금 땅의 기운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를 선택해서 수도로 잡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곳의 땅의 기운이 쇠하게 될 테니까 새롭게 땅의 기운이 성하는 곳을 찾아서 옮겨야 된다. 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는 개경의 기운이 쇠하고 서경, 평양의 기운이 성하고 있으니 그리로 옮겨야 된다. 풍수 이론에 따른 서경 천도를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국왕인종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0대까지 왕으로 있으면서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사람한테 내가 왕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궁궐이 불타고 또 척준경 끌어들여서 외할아버지 쫓아내고 또 척준경 탄핵해서 쫓아내고, 자, 이게 전부 보통의 국왕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런 개고생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 이게 개경에 기운이 쇠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법하죠. 그러면 서경으로 가면 좀 나아질까? 나아진다고 하는데 한번 믿어볼까? 믿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국왕 인종이 했을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왜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끊이질 않나? 왜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고 궁궐이 불타고 여진족한테 굴복하고 이런 일이 왜 생기나? 이거 우리 서울 개경에 기운이 쇠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서경으로 이사하면은 자연히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걸 믿고 싶었겠죠. 자, 묘청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종이 이것을 적극 지원을 합니다. 솔깃했던 거예요. 서경으로, 평양으로 수도를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러니까 또 그 당시 민심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네? 또는 이거 어떻게 반대하지? 뭐 반대할 수 없지. 대세가 그러니 그냥 따라가야지 하는데 이걸 또 못 참아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겠죠. 누구냐면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이자겸의 권세가 그렇게 강할 때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김부식은 묘청의 말을 듣고 인종이 서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땅의 기운이 좋다고 해가지고 국운이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반대를 해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서경파 신흥 세력에 대한 개경파 보수 세력의 반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부식이 꼭 개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거는 너무 우리의 쉬운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그 당시 누구라도 제정신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아니, 서경에 땅 기운 가지고 나라가 성한다고? 이걸 믿어야 돼? 이런 의심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왜 하지 못했을까요? 용기가 없었던 거겠죠. 왕이 그러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말할 용기, 저는 적어도 김부식한테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자겸 권세 아래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 묘청이 좀 더 본격적으로 서경 천도를 왕에게 주장합니다. 1128년 묘청 등이 말하기를 신들이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지세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에 해당합니다. 서경에 임원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그 지점을 딱 찍은 거예요. 여기가 대화세의 땅입니다. 만일 그곳에 궁궐을 짓고 왕이 그리로 가시면 가히 천하를 아우르게 되니 금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항복할 것이고 36국이 신하가 될 것입니다. 왜 여기서 금나라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자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때 금에 4대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금나라 얘기 다시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금나라가 1115년에 건국을 했고 1117년에
고려에 국서를 보내오는데 그 국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면 형 대여진 금국 황제가 아우 고려 국왕에게 글을 보낸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금나라 황제가 형이고 고려 국왕이 동생이라고 한 것을 명시한 문서를 보낸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금나라 세우기 전에 여진족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형이고 넌 동생이야 이런 문서가 왔을 때 고려에서는 발끈해요. 그래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부를 의미하는 거죠. 이래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금나라가 점점 더 성해져서 1125년에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나라 수도를 공격을 하고 1126년에는 송나라까지 멸망시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고려에서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네.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겠네 해가지고 1126년 3월 25일 날 왕과 신하들이 어전 회의를 합니다. 신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금과 싸워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이자겸과 척준경 두 사람이 같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금이 옛날 소국일 때는 거란과 우리를 섬겼는데 지금은 세력을 급격하게 일으켜서 거란과 송을 멸망시켰습니다. 또 보니까 그 사람들 정치도 잘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금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금의 4대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금의 4대 하교로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대 하기는 하지만 다 감정이 상해 있었고 민심은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 지키려고 너무 비겁한 외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들끓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딱 공격을 한 거죠.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금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스스로 와서 우리에게 항복할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서경으로 옮기기만 하면 서경의 땅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묘청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무리 그때 고려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거 다 믿었겠어요? 저는 안 믿었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풍수가 지배적인 그런 세상이었다 하더라도 수도를 옮기기만 해도 금나라가 와서 항복한다는 말을 이 말을 누가 얼마나 믿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믿고 싶었던 거예요. 믿고 싶었던 겁니다. 자, 정치를 정신승리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 이게 될 일이에요. 인종도 묘청의 말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서경에 직접 가요. 거기 임원역, 거기가 대화세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직접 가서 여기에 궁궐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궁궐을 짓는 공사가 난데없이 시작이 돼요. 고려사는 나중에 이 자체를 묘청의 이런 행동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곳곳에 부정적인 내용 이게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빠짐없이 그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공사 감독을 매우 독촉하는 데다가 때가 엄동설한이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1129년에 새 궁궐이 완성되고 왕이 서경으로 행차합니다. 자, 이제 궁궐도 완성됐고 왕이 거기까지 행차를 했으니까 묘청이 볼 때는 서경천도가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묘청이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하십시오.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제정한다. 이것을 칭제건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리로 옮기면 금나라가 와서 항복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준비를 이렇게 하자는 거죠. 고려 황제가 연호를 제정하는 금나라의 항복을 받을 준비를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을 덧붙이느냐면 유제, 나라 이름입니다. 유제라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금나라를 협공해서 멸망시킵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식자들,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다. 이런 그 해설이 붙어 있는데요. 묘청이 주장한 대로 유제와 힘을 합치면 그게 됐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유제라는 나라의 정체를 알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유제는 어떤 나라냐면 유예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제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제, 유예의 제나라 이런 뜻인데, 유예는 송나라 관리로 있다가 제남에서 금나라 공격을 받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했냐면 금나라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소흥을 공격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금나라의 앞잡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유예가 세운 제나라와 손을 잡고 금나라를 공격한다. 이거는 그 당시 국제정세의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 유제가 고려와 손을 잡고 금나라와 싸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다. 뭘 좀 아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서경에 궁궐 세우고 거기에 왕이 행차까지 했지만 칭제 건언까지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망설인 거죠. 이거는 이제 금나라와 싸워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인종이 거기서는 좀 멈칫했던 거예요. 왕이 멈칫하는 기운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 왕으로 하여금 더 확신을 갖게 해야 돼. 해서 뭔가 일을 꾸미는데 결국은 이것이 무리수가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서경의 새 궁궐의 행차에서 신하들의 축하를 받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때 묘청과 정지상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이렇게 서경에 오시니 공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어찌 하늘이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는 축하하는 글을 써서 여러 신하들에게 여기 서명하시오. 이거 하늘이 우리 왕이 서경에 온 것을 축하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축하하는 글에 우리가 왕에게 이런 축하하는 글을 올려야 되니까 여기 서명을 하세요. 이래가지고 관리들에게 사인을 받아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난 못한다. 나는 이거 서명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비록 늙었지만 아직 귀머거리는 아니다. 공중의 풍악 소리는 들어보질 못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은 속일 수 없다. 이래서 거부해요. 우리 못 들었는데? 묘청하고 정지상이 들리지도 않은 소리를 그 소리가 낫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들었지 이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나 못 들었어. 나 귀머거리 아니야. 이러면서 서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왕에게 그 축하의 글을 올리는 것이 좌절됐다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왕이 서경에 행차하고 하는데 서경에 중흥사라고 하는 아주 큰 절이 있었습니다. 중흥사탑에 벼락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묘청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사가 우리 임금에게 서경 행차를 간청한 것은 재앙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재앙이 생긴 겁니까? 큰 탑에 벼락이 떨어지다니.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하나의 재앙이잖아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묘청이 얼굴을 붉히고 머리를 숙인 채 한참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말하기를 주상께서 만약 개경에 계셨더라면 재앙이 이것보다 더 컸을 것이다. 지금 이곳에 행차했기 때문에 재앙이 바깥에서 발생했고 옥체도 안전한 것이다. 뭐예요? 재앙의 기회비용 이런 거예요. 개경에 있었으면 더 큰 일을 당했을 거다. 여기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다행인 거야. 이렇게
되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묘청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니 대사의 말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감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거봐 거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초조해진 묘청 일파가 일 하나를 또 꾸밉니다. 왕이 서경을 행차할 때 서경 가는 길에 있는 대동강이잖아요. 그 대동강의 강 바닥에다가 기름을 넣은 커다란 떡을 미리 묻어둬요. 그리고 왕이 거길 지날 때쯤 해가지고 그 기름이 위로 올라와서 마치 오색의 이런 무늬를 수면에 만드는 요 장면을 연출을 한 겁니다. 왜 물에다가 기름 떨어뜨리면 이렇게 영롱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롱한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뭐 사실은 오염된 기름띠 같은 건데 이런 장면을 연출해 놓고는 이건 용이 침을 토해서 오색구름을 만든 것이다. 어찌 상서로운 조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꾸며요.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왕이 이거 좀 이상해. 인종이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야 이거 자세히 좀 살펴봐라. 그래서 강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말다래에 기름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다래가 뭐냐면 말 타면 이렇게 안장에 앉는데 그 안장 아래쪽으로 흙이 튀어오지 않게 늘어뜨리는 가죽으로 된 그 커다란 판 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이제 기름칠을 해서 물이 튀어도 젖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기름칠 좀 해봐서 아는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기름이 물에 뜨면 저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강바닥을 수색을 했더니 과연 그 떡, 기름을 안에 넣어두었던 그 떡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들통이 나요. 이런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인종이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싶었으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서경천도를 포기합니다. 묘청 입장에서 볼 때는 서경으로 천도하는 게 거의 다 됐었는데 이게 막판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에게 간청을 해요. 서경으로 꼭 옮기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개경에 있던 인종이 신하들과 의논을 한 끝에 안 간다 라고 결정을 해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한 묘청이 1135년 1월 4일 날 서경에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묘청의 반란이 되는 거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위, 크게 될 나라, 연호를 1000개. 자, 그래서 칭제건원을 정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군대를 천견충의군, 하늘에서 보낸 충성스럽고 의로운 군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개경으로 진군하려 했다.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묘청의 서경 반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개경에서는 1월 7일 날 김부식을 원수로 삼아서 토벌하게 하는데 이 시점에서 반란을 일으킨 묘청 세력 내부에서 우왕좌왕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때까지 묘청과 행동을 같이 했던 정지상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서경에 있지 않고 개경에 있었어요. 정지상은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서경 천도까지는 찬성하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백수한이라고 하는 묘청의 동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관은 이제 이 풍수를 보는 이런 사람인데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백수한이 개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서경에 있던 백수한의 친구들이 백수한에게 빨리 서경으로 와라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백수한이 그 편지를 받아본 다음에 자기 혼자 몰래 서경으로 가지를 않고 이 편지를 왕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만 해도 백수환이 서경에서 그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백수환은 묘청 세력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조차도 반란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수환이 이 편지를 왕에게 보여주니까 왕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서 자기도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문공인이라고 하는 다른 신하에게 보여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문공인은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은 의심이 되니 그 진위가 가려질 때까지 숨기십시오. 우리는 지금 1월 4일 날 서경에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정작 1월 10일까지도 개경에 있던 왕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왕만 몰랐던 게 아니라 묘청의 일파였던 백수환조차도 그 일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긴 난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휴대폰 없는 시절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오리무중한 상태, 이게 이제 계속돼요. 그때 사태를 김부식이 먼저 파악한 것 같아요. 김부식이 개경에 남아있던 묘청의 일파를 잡아서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지상, 백수환 이런 사람들이 김부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김부식이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빨리 판단을 했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개경에 있는 그 세력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해서 정지상, 백수환 이런 사람 죽이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끌고 서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서경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1월 21일 날 서경 사람들이 묘청을 참수한 뒤 투항을 요청했다, 이런 기록이 또 나와요. 참수라고 하는 건 목을 뱉다는 거니까 아마 묘청에 그 목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항복을 받아줄 것을 요청한, 이렇게 된 거겠죠. 이래서 이 서경의 반란이 불과 한 달 만에, 한 달도 아니에요, 보름 만에 끝날 걸로 보였는데 투항한 서경 사람들과 개경의 조정 사이에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경에서 조광이라는 사람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묘청은 이미 죽은 뒤죠. 조광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조광이 일으킨 이 반란을 김부식이 군대를 끌고 가서 진압을 하는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1136년 2월 19일 날 김부식이 군대를 모아 서경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조광이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렇게 해서 묘청의 반란에 대한 기록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이제 반란의 뒤처리가 남아있죠. 정지상은 김부식이 서경을 공격하기 전에 개경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이 정지상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김부식이 개인적인 원한을 이렇게 갚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지상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부식이 평소 정지상과 문장으로 명성을 다투었는데, 그러니까 정지상의 문장, 김부식의 문장이 서로 비등비등해서 서로 경쟁을 했는데 김부식이 늘 불만이 쌓였다는 거예요. 뭔가 이 경쟁에서 자기가 더 밀린다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이 불만을 쌓아두고 있다가 이때 이르러 묘청과 내응했다는 이유로 죽였다. 정지상이 묘청과 한패였다? 내응했다? 이거는 없는 일이 아니에요. 묘청과 한편이었던 건 분명한데 그걸 가지고 죽일 것까지 있었느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이야기죠. 김부식은 정지상을 과연 문장 때문에, 문장을 다투다가 그 불만으로 죽였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지상이 묘청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죽였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정지상의 그 능력, 문장 능력을 아까워했던 거예요. 정지상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수십 년 뒤에 이규보가 백운소설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거기에도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규보의 백운소설은 그 문집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 있는데요. 백운소설의 해당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중 김부식과 학사 정지상은 문장으로 한때 이름이 났는데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못했다. 세속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건 이제 소문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정지상이 식구 하나를 지었는데 임궁에서 범어를 파하니 하늘빛이 유리처럼 깨끗하다라는 식구를 지었는데 김부식이 그 시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상한테 야, 이 시 놔줘 라고 했는데 정지상이 끝까지 거절했다. 싫어. 그랬다는 거죠. 뒤에 지상은 부식에게 피살되어 귀신이 되었다. 부식이 어느 날 봄을 두고 시를 짓기를 버들잎이 1000개의 실이 푸르고 복사꽃은 1만 점이 붉구나. 이렇게 1000, 1만 이런 숫자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정지상 귀신이 부식에 뺨을 치면서 실이 1000개인지 점이 10,000개인지 세봤느냐? 당연히 안 세봤겠죠. 그런데 왜 1000만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버들빛은 실실이 푸르고 복사꽃은 점점이 붉구나. 안 세봤으면 이렇게 써야지 라고 뺨을 치면서 한 수 가르쳤다는 거죠. 이 때문에 부식이 마음속으로 그를 더 미워했다.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뒤에 부식이 어느 절에 가서 측간에 올라 앉았는데 지상 귀신이 쫓아와서 음낭을 꽉 쥐고 묻기를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왜 낯이 붉은가? 이런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부식이 언덕에 있는 단풍이 낯에 비쳐 붉도다. 술도 안 마셨는데 얼굴이 왜 붉으냐? 그랬더니 저 단풍이 얼굴에 비쳐서 붉은 거야. 이 문학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지상귀신이 음낭을 더욱 세게 주면서 이놈의 가죽 주머니는 왜 이리 무르냐? 라고 하자 부식은 내 아비 음낭은 무쇠였더냐? 내 아비 음낭은 그럼 무르지 않으냐? 이렇게 욕처럼 대꾸를 한 거예요. 라고 하고는 얼굴빛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를 무기로 쓴 문답에서는 김부식이 이긴 거죠. 그랬더니 지상귀신이 더욱 힘차게 음낭을 죄므로 부식은 결국 측간에서 죽고 말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백운소설에 실려 있습니다. 뭐랄까 정지상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게 됐던 거겠죠. 뭐랄까 김부식이 승리는 했지만 그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좀 싸늘했던 거예요. 뭔가 정지상이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이 이런 이야기에 녹아들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더 있다 그랬죠. 윤원이는 어떻게 되냐면 윤원이는 서경에서 묘청반란이 일어났을 때 김부식이 사령관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이걸 진압하러 들어갈 때 윤원이도 김부식을 보좌해서 토벌에 참여를 해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묘청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김부식이 윤원이를 탄핵해요. 윤원이는 정지상과 더불어 마음을 통했으니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지방관으로 쫓아냅니다. 윤원이가 젊은 시절에 정지상과 같이 어울렸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때 서경천도에 찬성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묘청난에 가담하기는커녕 오히려 묘청난을 진압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윤원이를 김부식이 정지상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핵을 해서 지방관으로 쫓아낸 거죠. 윤원이와 김부식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개인적인 갈등, 반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 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윤원이 아버지 윤관이
왕명으로 대각국사 의천에 비문을 지었는데 문장이 좋지가 않아서 그 문도들이, 대각국사의 문도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다시 지어 주십시오. 다시 짓는데 김부식에게 명해서 다시 짓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윤관이 살아있을 때인데 김부식이 사양을 하지를 않고 덥석 그 왕명을 받았다는 거죠. 윤관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김부식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다. 어찌 제가 감히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야 되는데 김부식이 그래요, 제가 하죠. 이래가지고 대각국사 비문을 다시 지었어요. 이걸 보면서 윤원이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원망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원한을 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원이가 김부식을 좀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게 이제 이래서 시작이 된 건데, 어느 날 왕이 국자감의 행차에서 김부식에게 주역을 강의하게 하고 윤원이에게 토론을 하게 했는데, 윤원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특히 주역에 밝은 사람, 내가 뭐 다른 거보다도 주역은 내가 정말 잘 알아 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윤원이가 주역이 어려운 책이거든요. 이 주역을 토론하는데 거침없이 따져 물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안 보고 왕 앞에 서 있는데 이걸 주역을 강의한 김부식 사정을 안 돌아보고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해대고 너 모르지, 그게 사실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잘난 척을 한 거예요. 왜? 아버지와의 그 일 때문에 평소에 앙심이 있었으니까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김부식이 대답하기 어려워 진땀을 흘렸는데 이 일로 김부식이 또 윤원이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때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되니까 윤원이를 지방관으로 내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김부식과 윤원이는 주역을 누가 더 잘 이해했는가를 경쟁하다가 서로 죽고 죽이는 정치 싸움을 하는데, 이것이 문장, 주역, 이게 좀 너무 그 수준 높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은 죽고 사는 이 정치 싸움을 이렇게 애둘러서 품격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윤원이는 이래서 지방관으로 쫓겨났다가 6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물론 이때도 광주 목사가 되는 건데 변경이 아니라 광주 목사 정도 되면 복귀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변명문이라고 한 걸 써요. 사실 6년 전에 그때는 내가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났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가지고 변명문을 쓰는데 그 변명문이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중군에서 아랜 것을 보니 이 중군이라고 하는 것은 묘청 반란을 진압할 때 김부식이 지휘했던 군대가 중군이니까 바로 김부식이 아랜 것을 보니라는 표현이에요. 윤원이가 정지상과 더불어 사당, 죽음을 같이 하는 당을 맺어 크고 작은 일마다 함께 상의해서 1132년 인종이 서경으로 행차할 때 임금께 연호를 세우고 황제를 칭할 것, 칭제 건원을 청했는데, 이것은 대금, 금나라를 경노하게 해서 일을 만들고 그 틈을 타서 자기 붕당 이외 사람들을 처치하고 반역하고자 모의한 것이니 신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요게 이제 김부식이 윤원이를 공격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신이 두세 번 더 읽고 난 연후에야 안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내가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이 말을 두 번, 세 번 읽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내가 안정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문장가다운 그런 변명문이죠. 연호를 세우자고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연호를 세우자고 하는 말에 동의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임금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태조와 광종 때 연호를 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태조의 천수, 광종의 광덕, 준풍, 이런 연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연호를 썼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연호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금나라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 왕을 높이기 위해서 연호를 세우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인데 그게 죄라고 한다면 죄가 맞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호를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죄라면 그 죄는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임원역에 궁궐 짓고 서경으로 천도하자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 점에서 정지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원이는 칭제 건원에는 동의했지만 서경 천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변명문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아주 중요한 한 갈래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김부식은 서경천도 반대, 칭제건원 반대, 정지상은 서경천도 찬성, 칭제건원 찬성, 가운데 윤원이는 칭제건원 찬성, 서경천도 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원이가 칭제건원에 찬성해서 고려 국왕을 황제로 높이고 연호를 세우고 이걸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평소 윤원이의 말을 보면 충분히 그럴만해요. 언제부터냐면 금이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해 왔을 때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윤원이었어요. 금에 굴복할 수 없다. 금에 사대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평소에도 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칭제건원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3인 3색이 되는 거죠. 김부식의 길, 윤원이의 길, 정지상의 길, 세 개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최종적인 승자는 김부식이 되죠. 현실 정치에서는 김부식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역사의 평가는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역사의 평가 중에 중요한 것이 신채후의 평가입니다. 신채후는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죠. 이 논문은 1929년에 출판된 조선사연구초라고 하는 신채후의 저서의 수록이 또 되는데요. 아마 2000년 전후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한 분들은 한번 다 읽어봤을 겁니다. 대부분의 검인정 교과서에 신채후의 이 글에 서론의 일부가 실려 있어요. 서론 전체가 아니라 서론 가운데 일부 문장을 발췌한 그런 문장이 실려 있는데 이걸 발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화되어서 신채후의 본의가 왜곡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이야기죠. 조선 역사상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조선 역사 1000년입니다.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 1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제일 대사건이 1135년에 서경에서, 평양에서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싸움에서 묘청은 낭가와 불가, 국풍파, 독립당, 진취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김부식은 유가, 한학파, 4대당, 보수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묘청의 패배는 곧 우리 역사에서 진취사상의 패배이고 이때부터 우리 역사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다가 1920년대 이런 상황, 식민지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묘청의 패배가 참으로 애석하다. 그것이 1000년 역사의 분기점이 된다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채후의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처럼 다 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서론의 발췌문만 읽고 아 그렇구나 역시 묘청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다는 거죠. 신채후는 묘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 글은 서론을 포함해서 모두 결론까지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장의 제목이 묘청의 광망한 거동,
서경의 거병 이렇게 돼 있어요. 묘청이 광망하다. 미칠 광자, 망령될 망자. 묘청이 광망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묘청이 광망한 행동을 했다고 했을까요? 풍수 같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니다. 내가 묘청을 광망하다고 하는 것은 풍수 같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하던 이야기고 고대의 종교상, 정치상 인물들이 늘 그렇게 해왔던 일이다. 그러니 묘청이 그렇게 한 것을 유독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럼 왜 신채호는 묘청을 광망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채호의 생각이 이 다음 문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묘청을 광망타 하였는가? 예종본기나 묘청전으로 보면 이게 다 고려사죠. 고려사 예종본기 또 묘청열전으로 보면 당시 칭제 북벌론의 황제를 칭하고 북쪽으로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는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반이 넘고 정치 세력의 핵심인 인종조차도 10의 9, 90%는 묘청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의 국왕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훨씬 더 많은 수가 이 주장을 믿었다는 거예요. 김부식 같은 몇몇 사람이 사대주의를 앞세워서 이거를 반대했는데 그거를 깨는 거는 김부식의 그런 주장을 깨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좋은 그 시기, 이 좋은 상황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갑자기 어설프게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패배하고 말았다. 얼마나 이것이 어설픈 일이었느냐면 개경에 있었던 윤원이나 정지상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 묘청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백수한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성급하게 일을 벌려서 대사를 그르쳤으니 그래서 광망하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의 반 이상이 서경천도와 칭제 북벌에 동의했는지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신채호의 생각이죠. 정말로 그때 고려가 군사력에서 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신채호에게는 없어요. 이런 것도 모두 이해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이해가 되냐면 1920년대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신채호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정신승리가 필요했어요. 일본과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될 때였던 거죠. 그때는 묘청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묘청이 승리했더라면 우리 역사가 지금과 달라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신채호의 1920년대 이 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묘청의 주장대로 서경으로 천도하면 금나라가 스스로 와서 항복할 것인가, 그 주장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려가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금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역시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래도 그 승패는 예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땅의 기운이 좋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그 당시 사람들도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신채호의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채호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1920년대 신채호의 주장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갖기를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나라의 운명을
풍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 예천이 서경천도 운동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게 있어요.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서경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묘청도 서경 사람, 정지상도 서경 사람, 백수환도 서경 사람 그렇습니다. 개경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권력을 서경으로 이동해 가자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서경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서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 자, 개경이 서울인 시절에 서경은 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이죠. 전국의 모든 지방에 가장 등급이 높은 행정구역이 경이고, 경이 3개가 있습니다. 서경, 남경, 동경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서경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풍수가들이 이야기할 때 고려 땅 안에서 풍수의 중심, 이 풍수의 중심은 서경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풍수가들에게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서경이 중심이다. 또 한 가지, 서경은 고려가 건국되기 전까지는 우리 영토가 아니었어요. 통일신라 때는 서경이 우리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토가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선으로 그 남쪽이었기 때문에 대동강 북쪽에 있는 평양이 우리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서경은 옛날부터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부터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지역을 광종이 서도라고 해서 작은 수도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서경에만 독특한 지방 관청이 만들어지고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특별 대우를 받고 있던 서경 사람들이 1100년대 들어와서 고려가 내후 외환으로 어지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개경의 권력을 서경으로 옮겨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서경이 고려의 수도가 된다면 자기들만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자자손손 대대로 왕경인 서울 사람이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죠. 자, 이것은 고려시대 서울이 갖는 의미가 지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대단한 특혜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노린 것이다. 라는 거죠. 인종이 약간 팔랑귀. 팔랑귀. 맞아요. 인종이 중심을 못 잡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인종 개인을 놓고 보면 좀 불쌍하죠. 10대에 왕이 되었는데 계속 고생을 해요. 이자겸, 척준경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립니다. 궁궐이 불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죠. 인종에게 서경으로 천도하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그때 인종의 나이가 20살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의 인종에게 막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했을 때 아니야, 옳지 않아. 이랬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겠지만 인종의 개인사를 살펴보면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했다. 또는 그런 말을 믿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음양가는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부당 같은 사람이거든요. 음양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보다는 풍수 보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여기에 가깝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음양가들의 말을 좀 전적으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보다는 더 믿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거 믿지 않나요? 우리도 점 보러 다니고 심지어는 굿도 하고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이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 빠졌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특히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지를 않았을 겁니다. 묘청의 말을 듣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한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도 위험한 일이었겠죠. 김부식이 나서서 그런 말을 이제 한 거겠지만 김부식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